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자, 오늘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긴 합니다만 네. 비가 그치고 나면은 폭염이 계속 이어지죠. 그렇겠죠. 자, 폭염이 이어지고 나면은 자외선 차단에 대한 그런 걱정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자외선 차단제 우리가 매번 강조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고르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법. 네. 그리고 귀가 있을 때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네. 자외선 차단제를 잘 안 씻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깨끗하게 세안하는 방법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연예가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연예 터치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현준입니다. 네, 오늘의 연예 터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시아 프린스 16일 입대 논란입니다. 네, 아시아 프린스라고 하면 장근석 씨 네.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장근석 씨 이야기인데요. 장근석 씨가 나이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견 배우라고 할 정도의 경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네. 93년에 아역 배우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꾸준히 활동을 넓히면서 뭐 베토벤 바이러스, 여인처나 굉장히 많은 작품에 출연하면서 배우로서의 스펙트럼도 넓히고 또 노래도 굉장히 잘해요. 뿐만 아니라 예능 MC도 하면서 맞아요. 다방면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의 프린스입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에서도 한류 스타로 자리매김하면서 정말로 거대한 해외 팬들을 거느리고 있죠. 네, 벌써 데뷔한 지가 25년이나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중견 배우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죠. 연예 활동을 일찍 시작한 셈인데 네. 입대 논란은 구체적으로 어떤 논란이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16일에 입소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한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사실 장근석 씨가 87년생입니다. 나이도 꽤 돼요. 한국 나이로 32살이 됐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근석 씨가 과연 군입대를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많은 집중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소속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병무청 신체 검사에서 양극성 장애, 즉 조울증을 사유로 해서 4급 병역 판정을 받았다. 이에 16일에 입소를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간 대체복무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그 이면에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이목이 집중된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양극성 장애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해서 검색까지 해봤거든요. 네네. 어떤 병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해서 포털 사이트에 며칠 동안 양극성 장애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조울증이라고 보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조증, 굉장히 기분이 들뜬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조증과 기분이 가장 좀 가라앉는 우울증, 우울한 면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조울증의 정확한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요. 때문에 치료법도 명확하지 않아서 이 양극성 장애, 조울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네. 어쨌거나 양극성 장애 발표 파장이 좀 네.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장근석 씨 일본에서 굉장히 큰 인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뭐 근짱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인기가 있어서인지 7월 6일 일본 대부분의 언론에서 장근석 씨 이 군 입대 얘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성 장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았고 7월 16일 날 입소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간 대체복무한다라고 보도했는데 일본 누리꾼들 대부분의 반응은 몸 건강히 잘 다녀오길 바란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양극성 장애라고 갑작스럽게 좀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게 그 전에 이런 우울한 증상 같은 전조 증상을 보여준 적이 있었나요? 사실 그 장근석 씨 사석에서 인터뷰 등이나 뭐 만나면 종종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2011년 신문사 인터뷰에서도 본인의 우울증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 너무 우울하다,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전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내가 남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에 우울증이 생기더라. 바쁠수록 친구들도 멀어져 가고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항상 주차장에만 세워둘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2달간 외출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마음의 고생,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뭐 의무잖아요. 군대 가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게 예민하죠. 예, 네. 이 남자의 의무 중에 하나인데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한 게 이제 사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장근석 씨 측에서도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장근석 씨의 군입대 문제에 굉장히 많은 시선이 집중됐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양극성 장애다라고 직접 밝히는 것, 사실 이것이 자신이 갖고 있던 병이기 때문에 그냥 밝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를 결정한 것은 사실 자신의 병을 알리는 그 어려움보다도 군대를 왜 대체 복무를 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에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추가해서 밝힌 부분이 양극성 장애 판정에 대한 재검이라든지 이런 병무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자신은 임했고 또한 자의에 의해서 입대를 늦춘 적은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소속사도 굉장히 그 꼼꼼하게 장근석 씨의 어떤 이 건강 상태를 조심스럽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치료를 해왔다라는 사실도 꾸준히 밝히고 있는데요. 이게 마치 양극성 장애를 빌미로 뭐 군을 뭐 좀 편한 곳으로 빼려고 한다든지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사실은 7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치료를 해왔는데 이 치료 과정에서 오히려 후유증이 생긴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4급 판정을 받았고 결국은 사회 그 복무요원으로 대체한다라는 이 내용을 아주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16일 입대면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장근석 장근석 씨 심경은 어떨까요? 장근석 씨가 직접 팬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해서 27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다. 내 시간을 온전하게 가져본 일도 없는 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타로서의 삶을 잠시 잊고 앞으로 군 생활을 통해서 조금 더 개인적인 시간,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뜻으로 풀이되고요. 또 팬들에게는 뭐 바람 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의리를 약속하는 당부하는 글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근석 씨가 팬들하고 진짜 격이 없이 지내는 네, 분이 맞아요. 유명해요. 뭐 서로 막 반말도 하고요. 그리고 뭐 진짜 사적인 얘기들이 있으면 그 욕설 같은 것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주 격이 없이 지내는 팬들 사이로 유명한데 네. 잠시 쉬러 가는 것이다, 쉬는 것이다. 그리고 이 팬들에게도 건강하면서 아프지 말라는 얘기 전하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 피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또 재치 있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수백억 성공 스타의 사연입니다. 와, 수백억 성공 스타. 어떤 분이시죠? 가수 박미 씨 얘기인데요. 박미 네. 씨가 78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때 데뷔할 때는 MBC 2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를 하셨어요. 코미디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박미 씨가 2년 지난 1980년도죠. 이 엄청난 히트곡을 하나 내놓게 되는데 네. 노래가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뭐죠? 예, 이 노래입니다. 날 보러 와요. 아마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예. 날 보러 와요. 이 노래가 빅히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대부분의 히트곡들을 만들어내고 영화가 이 날 보러 와요가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거든요. 네. 박미 씨가 이 영화에서 또 주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날 보러 와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귀에 익숙한 건 맞아요. 그만큼 많이 불렸기 그렇죠.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멜로디도 드는데. 익숙하고요. 예. 박미 씨는 가수 남희 씨와 함께 80년대 한국의 마돈나로 네. 활동을 했죠. 하지만 90년대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했었는데 왜 그랬는지 그 이유부터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이유가요. 네. 200억대의 자산가라는 타이틀 때문에 방송을 그만하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박미 씨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부동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동산 얘기, 이 재산의 문제가 좀 다소 과장되게 알려지면서 200억대의 자산가라는 수식어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200억대 자산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기 아닐까라는 오해를 갖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이 계속 다시 회자가 되고 하면서 인터넷으로 뭐 후폭풍도 겪게 되고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서울에서 활동을 하는 것보다 일단 좀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에 이모가 계시는 미국에 가서 또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참 미국에서 성공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떤 걸 했길래 그렇게 성공을 했을까요? 그 박미 씨가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일은 홀세일이라고 해서요. 뭐 우리로 치면 도매 판매 그렇죠. 정도 될 것 같아요. 도매업이죠. 예. 예. 하루 매출이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큰
가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직원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네네. 이게 중동이나 유럽에서도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찾아올 정도라고 합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은데 타지에서 이렇게 성공하려면은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그렇죠. 네, 굉장한 노력이 있었다고 네. 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박미 씨의 손을 보면 손가락이 휘어져 있다고 해요. 손 쓰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손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휘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고요. 손가락이 휘면 당연히 통증이 있겠죠. 그래서 서울에 오자마자 계속해서 병원을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좀 잘 낫지 않는 모양이에요. 네. 이게 또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박미 씨는 그 자신의 성공 비결, 그 시계를 꼽았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뭐 사무실이라든지 집, 방 곳곳에 시계를 부착을 해놓고 시간 어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성공의 밑거름이 됐겠죠. 그러네. 예. 예, 근데 박미 씨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바로 가족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가족. 들리는데요. 네. 박미 씨는 자수성가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흑수저라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부담이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 사실 어렸을 때 박미 씨의 아버지께서 노름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름에 빠져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경제력, 그러니까 생활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분은 어머니였던 거예요. 어머니가 다 가정을 꾸려나갔고 그래서 자녀들 또한 많이 힘들게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박미 씨가 이제 방송국에 진출하게 되면서 방송에 진출하면서 돈을 벌게 됐고 자신의 학비뿐 아니라 자신의 뭐 형제들, 동생들의 학비도 대주고 또한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드리면서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소녀가장이었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소녀가장 하면서부터 몸에 밴 게 아마 근검절약이 아닐까 그랬을 것 싶은데요. 같아요. 예. 박미 씨 그 일화 중에 재밌는 게 그 집에 화장지가 없대요. 네? 보통 커피 전문점 가서 냅킨을 모아서 집에서 화장지로 쓸 정도로 굉장히 근검절약하고 있고 가계부를 꼬박꼬박 쓴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부자인 분들의 어떤 습관 같은 느낌도 드는데 박미 씨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투자 통해서 자산가가 된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계기도 이 연예인 활동이라는 게 돈을 언제까지나 많이 벌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에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됐고 또 이 투자를 하게 된 건데 그 채널A 돈월드 방송에 출연해서 이 부동산 투자 기법, 수법 기법 이런 것들을 방법. 알려준 적도 있었죠. 네. 자, 그러고 보니까 가수 박미 씨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네요. 네. 네. 일단 개그우먼으로 아까 시작을 하셨고, 네. 가수셨고, 그렇죠. 배우였고, 네. 투자가였고, 야. 사업가까지. 와, 정말 많네요. 여러 가지 직업을 아울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번에 또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고요? 그러니까요. 박미 씨가 도대체 어떤 도전을 얼마만큼 더 할지 궁금증이 더해지는데 요가에 또 빠졌다고 합니다. 에너지가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예. 제주도에서 요가 수련장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전했는데요. 박미 씨가 6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지금 범띠네요, 범띠. 네, 범띠니까 나이가 꽤 되는데 그래도 굉장히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 바로 요가 때문이라고 해요. 하와이에서 8년 동안 요가 수행을 하면서 뭐 신체적, 정신적인 어떤 수양을 네.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알리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좀 요가 수련장을 만들고 있다라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정말 다방면으로 열심히 활약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런 와중에 또 멋진 남자친구까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없는 게 없어요. 예. 그러게요. 5살 연하의 남자친구가 아이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결혼식을 올린 건 아닙니다만 네. 지금 현재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그 지지를 해주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하는 셈인데 그 결혼식을 왜 안 하냐라고 했더니 어떤 형식적인 것에 우리 관계를 얽매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이에서 조용하게 스몰 웨딩 정도 해보는 상상은 해본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예. 박미 씨 정말 멋지십니다. 나이를 잊은 그 도전. 네. 저희가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마약 혐의로 기소된 스타 셰프입니다. 네, 마약 혐의. 누구 이야기죠? 네, 지난 주말 역시 포털 사이트가 떠들썩했습니다. 바로 이찬호 셰프 이야기인데요. 이찬호 셰프 정말 방송 출연 많이 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모습으로 네. 인기도 많이 얻었고 뛰어난 요리 실력으로 그야말로 스타 셰프였는데요. 네네.
마약을 소지, 투약한 혐의로 그간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소가 됐었는데 지난 6일이에요. 검찰이 이찬호 씨에 대해서 징역 5년과 추징금 94,500원을 구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네. 앞으로 선고가 어떻게 될지 또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찬호 셰프 뭐 스타 셰프니까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프로필 다시 한번 짚어드릴까요? 네, 지금 출두하는 모습 보이는데 이찬호 셰프가 사실 유명해진 거는 2015년부터인데요. 그 요리 예능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죠. 뭐 네네. 요리를 소개하는 프로 혹은 요리로 대결하는 프로 등에 출연하면서 독특한 말투라든지 또 인상적인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무엇보다 이찬호 셰프가 유명해진 거는 결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방송인 김세롬 씨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네네네. 이 결혼이 뭐 원만하고 잘 진행됐더라면 뭐 그 유명세가 좀 덜하지 않았을까요? 이 결혼이 1년 4개월 만에 파경을 맞게 되면서 네. 그 파경 과정에 있었던 여러 에피소드들, 일들 때문에라도 네. 더 많은 유명세를 치르게 된 것이죠. 예, 검사의 5년 구형. 네. 이찬호 셰프의 어떤 심경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투약 혐의는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맞겠는데요. 일단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마초를 농축한 해시 씨가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네. 대마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는데 일단 대마를 투약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눈여겨볼 것은 이찬호 씨의 변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정신과 의사인 이찬호 지인의 어머니가 약을 먹지 말고 이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인 해시씨를 복용해라라고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찬호 씨가 네덜란드에서 귀국을 할 때 지인이 건네준 대마를 불법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갖고 들어와서 흡연을 했다라고 진술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대마를 흡연했다라는 부분, 해시씨 투약 혐의는 다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밀반입에 대한 혐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고 또 예. 지금 30대 초반이라는 점 등을 지금 들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혐의가 너무나 확실한 것들이 있기 네. 때문에 그 선처 여부가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처를 지금 바라고 있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선처를 바라는 이유 중에 좀 황당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뭐 선처를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조금 더 황당했던 부분은요. 바로 직원들 월급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구속이 되면 레스토랑이 문을 닫게 되고 그럼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다. 그러니 나에게 선처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약간 헛웃음을 짓고 있죠. 그리고 사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지인의 어머니 추천으로 네덜란드에선 합법인 해시씨를 해도 된다. 이 발상 자체가 너무 그렇죠. 네. 어이가 없죠. 사실 그렇죠. 투약을 한 곳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법에는 분명히 금지되어 있는 약물을 손을 댄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선처를 호소한다는 것에 대부분의 뭐 네티즌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헛웃음 짓고 오히려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조금 황당하다는 네. 반응도 그렇죠.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뿐만 아니라 마약 복용의 이유가 전 아내 때문이라고도 했다면서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화가 난다라고 할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찬호 씨 변호인의 어떤 변호에 따르면 이찬호가 전 아내의 성격 차와 그리고 주치 후에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울증을 앓게 됐고 치료 차원에서 대마를 하게 됐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네. 자, 뭐 이게 이제 이찬호 셰프 측의 주장인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두 부부가 이제 1년 4개월의 결혼 생활 끝에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요거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방송 활동을 하면서 지인 소개로 김세롬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네. 만나서 결혼까지 약 4개월 정도 굉장히 좀 빨리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4개월 만에 파경을 맞게 되는데 그 파경 과정에서 인터넷에 동영상이 하나가 유포가 되죠. 이찬호 셰프가 그 뭐 뒤풀이로 보이는 자리에서 어떤 여성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놓고 막 함께 있는 그런 영상들이 유출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그 이찬호 셰프는 행사 뒤에 뒤풀이 상황이었고 김세롬 씨도 잘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런 해명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 결혼 생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혼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그 영상 이외에도 또 하나의 영상이 또 인터넷에 유포되기도 했었는데요. 영상을 보면 그게 약간 좀 흐릿한 부분은 있지만 여성이 카메라 뒤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뭐 주먹질이라든지 발길질이라든지 뭐 이런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속 주인공, 그러니까 폭력을 휘두른 여성의 전 아내인 새로움 씨이고 그리고 카메라 뒤에 숨겨진 폭행을 당하는 사람이 이찬호 셰프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놀랐고, 근데 이에 대해서 이 영상에 대해서 양측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사실 논란이 굉장히 커졌었죠. 그러네요. 우리가 뭐 그 속내를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어쨌거나 두 사람의 부부 생활에 좀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찬호 씨가 이 법원에 출두하는 모습도 또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도 영상 보셨습니다만 그 검정색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지난 6일 출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모습은 사실은 그 지난달 15일에 출두할 때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그 많은 매체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유명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얼굴을 가리려고 했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저렇게 얼굴을 가리려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더 기행으로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많은 기자들이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기자들의 격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법원에 출석을 했을 때의 많은 유명인들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막 뛰어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최대한 이 영상을 피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서 네. 몰래 올라가기도 하는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사실 장소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화제가 됐던 부분이요. 이찬호 씨가 예전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을 때인 백스텝 것 같습니다. 논란이 네, 있었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 심사를 받고 나오는데 취재진의 카메라를 발견한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그렇게 뒷모습을 보이면서 걸어 나오는 네. 장면을 연출을 했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백스텝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기이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네. 호송차에 저렇게 뒷걸음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목을 끌게 된 거죠.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많이들 논란 그런 네. 부분이 있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과정도 저희가 지켜보면서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dy, put on your best dress. Let's put your moves to the test. We're going club hopping, finger popping. This party's never stop. So when the stars come out at night,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현우의 네. 굿모닝. 지금 시간은 8시 25분이고요. 자, 이번에 여러분의 뷰티 정보를 책임집니다. 체인지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배고문 장미화 씨, 피부과 전문의 오수진 원장님, 그리고 뷰티 디렉터 유연주 디렉터님 함께 하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치솟으면서 정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어제도 하늘이 굉장히 맑아서 자외선 지수를 봤더니 매우 높음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특히 이제 여성분들 피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 야외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피부가 빨개지는 홍반 네. 반응이나 심할 경우에는 일광 화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었을 때에는 기미나 주근깨 같은 잡티나 아니면 소위 검버섯이라고 하죠. 지루각화증이라고 하는 양성 종양,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기저세포암이나 평평세포암 같은 무서운 악성 종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네. 아유, 얼굴은 이쁜데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막 쉽게 얘기해요. 저 자리에 앉으면 항상 무서운 얘기를 하시나 봐요. 자,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는데 네. 이제 이걸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뭘 골라야 되는지 잘 몰라서 맞아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고를 때는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됩니까? 네.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에는 자외선 A와 B에 대한 차단 지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서 A, B, C로 나뉘는데요. 네. C 같은 경우는 파장이 짧아서 어차피 오존층에서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아. 지상에 도달을 못해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A와 B가 지상에 도달해서 피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A와 B에 대한 차단 지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B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당연한 네. 얘기인 거죠. 네. 예.
예, 그러면 자외선 A하고 B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보통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보시면 SPF 지수가 자외선 B에 대한 차단 지수고 PA가 A에 대한 차단 지수인데 예,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파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피부 진피층까지 깊게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피부 안쪽에 색소 침착이나 주름, 그다음 노화, 피부 노화의 주 원인이고요. 심하면 피부암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와. 예, 그리고 지상에 도달하는 양이 B에 비해서 거의 100배에 달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흐린 날에도 침투를 많이 잘 할 수가 있거든요. 파장이 길어서. 그래서 각별히 더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자외선 차단제를 360을 발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네. 이 A 때문이네. A. 자외선 네. A. 아우, 정말 그죠? 에이, 네. 예. 아우, 에이. 네, 자외선 A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외선 B는 어떤가요? 예, 자외선 B 같은 경우는 물론 A에 비해서 도달하는 양은 적지만 B는 이제 A에 비해서 홍반 발생 능력이라고 해서 피부를 빨갛게 만드는 능력이 약 1000배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물집이나 화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심하면 DNA를 직접 손상시켜서 피부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자외선 B를 차단해주는 SFP 이 지수가 더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SPF죠? 아, 네. SPF죠. 말하면서도 네. 어색했네요. SPF. 그죠? 네. 예. 이 지수가 높으면 좋은 건가요? 네, 무조건적으로 SPF 지수가 높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고요. 그래요? SPF 지수가 높을 경우와 낮을 경우를 확인을 좀 해보시면 SPF 지수가 15일 때 자외선 차단율은 약 94%고요. 네. 50일 때 자외선 차단율은 약 98%예요. 그래서 이게 정비례하지 않는 거를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적절한 상황이나 시간에 맞춰서 바르시면 되고요. 오히려 SPF가 높을수록 여러 가지 화학적인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피부에 자극감을 줄 수가 있어서 이런 점을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지금 화면에서 이제 보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큰 차이가 없어서 없다. 예, 약간의 배신감까지 느껴지는데 네.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자외선 차단제가 뭐 이게 무슨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때 몇 년을 안 바르고 다닌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네. 다시 열심히 바르고 있는데 예. 정말 효과가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을까? 그게 되게 궁금해요. 장미아 씨처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자외선 차단 카메라로 네. 바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야, 역시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서 자, 지금 가볼까요, 그러면? 네, 이렇게 오셔서 네. 같이 한번 저처럼 그렇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네. 그냥 상술 아닐까? 저게 뭐 그렇죠. 저렇게까지 예. 차이가 날까? 예. 제가 먼저 네. 네. 우리 한쪽 모델분한테 부분, 네, 모델분 한쪽 부분만 네. 제가 아,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네. 이게 SPF 얼마예요? 요거는 SPF 50이에요. 50. 보통 많이 쓰라고 하는 게 50이었잖아요. 그죠? 아니, 맞아요. 높으니까 우리가 네. 좀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렇죠. 예. 98% 아까 차단율이 있다고 했죠. 한쪽 부분만 네. 네. 선크림을 아우, 세상에. 우리 모델분은 맨 얼굴이 어찌 이렇게 이쁠까 그래. 네. 그래서 저희가 한쪽만 바르고 네. 정말 바른 쪽과 바르지 않은 쪽이 어떻게 다른지 정말 선크림을 꼭 발라야 되는지 이걸 한번 저희가 실험을 지금 해보기 위해서 반쪽만 바르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바르자마자 해도 그냥 이렇게 좀 차이가 날까요? 바르자마자 바로 차단 효과가 나고요. 아, 그래요?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보통은 저희가 야외 활동할 때 나가기 한 30분 전에 그래, 미리 좀 맞아요. 발라야 예.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30분 전에 발라야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지금 여쭤본 건데 그러니까요. 예,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셔서 자 이제 참 좋은 세상이에요. 휴대폰에다 뭐 하나 연결을 했더니 네. 바로 어느 정도 차단되는지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안 켜지는. 안 켜져요? 네. 아유 또. 자 어떻게 해야 켜지는지. 네, 지금 됐어요? 켜졌고요. 아, 켜졌어요? 네, 네. 켜졌고요. 제가 생방을 하다 보니까 기계를 못 믿어요. 맞아요. 매번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얼굴을 네. 자. 찍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찍어서 한쪽과 양쪽이 다 네, 나오게끔. 양쪽이 다 나오게끔 네. 제가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찍었나요? 각소리. 네, 찍었고요. 네. 각소리가 들렸어요. 그다음에 제가 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 밑에 보시면은 네. 바른 쪽이 네. 반짝반짝 약간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네. 카메라를 잘 비춰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아, 조금 자, 더 설명을 다시 한번. 자세히 네. 그죠? 바른 쪽 부분은 네. 조금 네. 더 검고 반짝거리게 반사가 돼서 보이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 네. 이제 화면에서 보시기에 왼쪽인 거죠. 그렇죠. 이쪽 그렇죠. 부분이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네, 예. 그리고 이제 바르지 않은 네. 쪽은 네. 약간 하얗게 보이고 있어요. 아, 네. 저는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네. 굉장히 잘 보이는데 잠시만요. 제가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바른 쪽은 네. 지금 차단이 되고 있다라는 게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그렇죠. 검은색이고 좀 더 진하게 반사가 돼서 나타나요. 아, 지금 그래,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되니까 좀, 보이세요? 네, 비교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왼쪽이 여러분들 약간 보시기에 어둡네. 왼쪽이 지금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약간 더 검게 보이죠. 네. 그리고 오른쪽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 하얘 네. 보이는데 이 까매 보이는 게 지금 차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라는 그렇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신기하다. 그 이제 바로 발랐는데 이게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요한 건 그렇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활동 종류별로 네. 어떻게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로 실내에 있는 경우, 예. 이 경우까지 발라야 돼? 이런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맞아요. 집에 있을 땐 잘 안 바르게 되는데. 네. 발라야 되네요. 네. 주로 실내에 있는 예. 경우에는 SPF 10 전후 그리고 PA는 1 포지티브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가벼운 실외 활동을 할 때에는 SPF 여기요. 10에서 30 열어볼까요? 그리고 아. PA는 2 포지티브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시면 돼요. 아, 네. 네. 그러면은 그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바깥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등산을 간다거나 네. 요즘처럼 뭐 야외 많이 있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를 쓰면 자, 좋을까요? 있습니다. 세 번째. 장시간 야외에 있을 때. 야외 등산 활동을 스포츠 할 활동. 때. 네. 일단 먼저 네. 한번 볼까요? SPF 30에서 50, PA는 3 포지티브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또 날이 더워서 물놀이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경우 볼까요? 물이 묻잖아요. 그럼 네. 엄청나게 더 타거든요. 맞아요. 예. 네, 보통 SPF와 PA 지수뿐만 아니라 네. 보시면 내수성 또는 지속 내수성인데요.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흔히 제품을 보시면 워터프루프라고 쓰여져 있는 제품인데요. 네. 이런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자, 내수성 또는 지수 내수성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조금 생소하긴 하네요. 내수성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네. 보통 물에서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오래 유지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덧바르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물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씻겨져 나가기 때문에 네. 잦은 간격으로 덧발라주시는 것이 피부 건강에 더 좋겠습니다. 야, 근데 저는 뭐 그냥 선크림 사기만 했지 거기에 내수성이라고 써 있는지. 맞아. 그 네. 확인 안 했잖아요. 네, 내수- SPF는 확인하는데. 그렇죠. 내수라는 게 무슨 수출, 내수. 난 이것만 생각을 했지. 맞아요. 선크림에 그런 용어가 쓰여져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아이고, 그것도 한번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상황에 맞게 네.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하는지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바르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바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바르는 방법. 제가 자외선 차단제를 좀 효과적으로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로션형 제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로션형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실 때 바르는 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500원짜리 동전 정도. 네. 아. 좀 크게 크기로, 하라는 네, 얘기죠? 네, 왜냐면은 이 정도를 발라주셔야지 얼굴 전체에 도포가 골고루 되고 네. 그리고 사용했었을 때 차단이 굉장히 골고루 잘 차단이 되는데요. 지금 500원짜리 좀 정도면 진짜 많은 거거든요. 양껏 500원 바르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네, 굉장히 예. 많이 좀 발라주시면 애껴서 좋아요. 바르지 말고. 네, 이런 부분들을 네. 저는 퍼프를 사용해서 한번 발라볼게요. 아, 네. 먼저 퍼프라고 돌출된 하셨는데, 네, 우리는 스펀지라고 하죠. 스펀지, 네. 네. 그래서 돌출된 부분이 있어요. 이마, 코, 그다음에 광대. 그렇죠. 턱 부분은 햇볕이 가장 먼저 자외선이 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 먼저 발라주세요. 네. 그런데 잘 안 바르잖아요. 정말 그러면 야외 활동을 하면 코끝이나 네. 광대가 아, 맞아요. 멀게 가지고 네, 맞아요. 정말 우스꽝스러워 보여요. 네. 이렇게 코끝부터 돌출된 부분부터 발라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튀어나온 부분을 더 그렇죠. 신경 써서 발라라. 발라주시면서 옆으로 이제 퍼져나가시면서 코 부분과 튀어나온 부분은 2번 정도 겹쳐 바를 정도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예,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코 부분이 유난히 번들거려서 네. 자외선 차단제 바를 때 좀 힘들더라고요. 이제 코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스펀지는 좀 크잖아요, 면적이. 그럴 경우에는 면봉을 이용해서 아, 면봉으로? 면봉에다가 네. 자연 차단제를 묻힌 다음에 네. 코 부분은 살살살살 펴발라 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골고루
굉장히 잘 바르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뭐 바르실 때 스펀지도 사용하시고 면봉도 활용을 하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급해서 그냥 손으로 발라버리거든요.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손으로 직접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특히 남자들 중에는 솜 사용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일단은 이렇게 깨끗한 손으로 사용을 네. 해주시는 게 네. 좋긴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스펀지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도구에 아무래도 이 선크림이 많이 묻기 때문에 조금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도구에 양보할 수는 그렇군요. 없 네, 도구에 양보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스펀지를 사용하시는 것도 또한 자극을 줄여주면서 바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편하신 대로 본인이 사용하셨을 때 편하신 방법대로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근데 좋습니다. 또 스펀지 같은 거 쓰면 잘 빨아줘야지 잘 안 그렇죠. 빨면 그죠? 네. 안 쓰니만 못할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름철에 야외 나갈 때는 메이크업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네. 지금처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네. 그 위에 메이크업 베이스 깔고 네. 또 이제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자주 좀 덧발라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경우 메이크업을 한 화장 위에다가 다시 덧발라도 아무런 더 문제가 없나요?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번지지 않나 화장이? 괜찮아요? 요즘에는 이제 네. 팩트 타입도 나오고요. 아무래도 이제 쿠션 타입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어서 그래요? 화장한 위에다가는 이제 한 번 더 덧발라주시는 게 자외선 차단하시는데 좀 더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야외에 오래 있다 보니까 네. 얼굴도 얼굴인데 두피가 뜨겁고 따갑고 이런 경험도 많았어요. 네. 근데 모자를 쓰자 하니까 또 기껏 머리 다 만졌는데 그렇죠, 모자를 쓰기도 싫고 이럴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장님? 네. 보통 머리를 하나로 묶어서 정수리를 좀 가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헤어스타일처럼. 네. 네. 그리고 만약에 두피가 조금이라도 빨갛거나 아니면 따가운 증상이 생기면 긴급하게 응급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안 되나요? 두피에도 그거는- 자외선 차단제 바르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두피도요? 네. 이제 오. 두피도 외부에 장시간 노출이 되게 되면은 네. 이제 일광 화상 같은 거를 입을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두피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데 워터프루프 타입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왜 우리 머리 가르마 이렇게 예, 하잖아요. 가르마. 이 가르마는 피부랑 똑같이 자외선 노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경우에도 네. 네, 자외선 차단제를 가르마에다가만 네. 아, 가르마예요? 가르마에다가만 이렇게 노출된 피부니까. 거기야말로 제가 봤을 때 면봉을 쓰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면봉을 쓰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살살살살 펴발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잘못 바르면은 그 부분만 하얗게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네요. 자, 이렇게 이제 두피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가르마에도 발라라. 네. 이제 이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차단제를 바르는 것 외에 화상을 또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오 원장님? 네,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도 네, 좋은 네.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응급 조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네. 두피가 좀 빨갛거나 따가운 증상이 생기면 이제 바로 피부에 열감을 낮춰주고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이나 아니면 얼음팩 등으로 두피를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네. 아니면 집에 깨끗한 용기에 화장솜을 담아서 녹차물을 넣고 그냥 냉장 보관해 두셨다가 두피에 이제 빨갛거나 따가운 증상이 생기면 올려서 좀 진정시켜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여름철에 갈증 날 때 시원한 냉녹차 한 잔 괜찮은데 그거를 좀 드시다가 네. 예, 피부에 그걸로 또. 예, 피부에 조금 양보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어쨌든 진정을 시켜야 되는군요. 맞아요. 그러네요. 근데 네. 바르는 것만큼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지우는 건데 자외선 차단제는 어떻게 하면 잘 지울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자외선 차단제 중에서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는 제대로 세안을 하지 않으면 피부에 트러블이 굉장히 잘 생겨서 네. 특히나 세안이 좀 중요한데요. 이건 유분 베이스이기 때문에 물과 비누만으로는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지워야 돼요? 일단은 이제 그 선크림 자체가 오일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1차적으로 이 오일을 지울 수 있는 오일 성분이나 오일을 잘 지워지게 만드는 성분으로 1차적으로 한번 리무빙을 해주시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거품이 나는 세안제로 2차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2차 거품이 난다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폼 클렌징 뭐 이런 맞아요, 걸 맞아요. 쓰는데 네. 근데 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열심히 바르지만 애들을 열심히 발라주거든요. 그렇죠. 왜 저는 애들 전화해서 좀 민감하니까. 오늘도 예. 학교 갈 때 선크림 잔뜩 바르고 가, 듬뿍 네, 바르고 가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네. 애한테는 폼 클렌징이나 아니면 뭐 클렌징 우리가 보통 쓰는 뭐 티슈라든가 로션이라는 거 어른 거니까 써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지금 이제 방송 보신 엄마들도 맞아 유치원 갈 때 엄청 발라주는데 맞아. 걔네들은 뭘로 지워주나요? 그러니까 정말 선크림 바르시는 것만큼 지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태 안 아이들 지워졌어. 또한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같은 계절에는 아이들은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클렌징 워터 타입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클렌징 워터 타입을 솜에다가 잔뜩 묻혀서 네. 한번 1차적인 클렌징 닦아주고. 해주고 나서 아. 그다음에 이제 거품이 나는 세안제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클렌징 티슈처럼 한번 닦아내고 네. 다시 한번 거품 거품으로, 세안을 네, 하는 게 해주시는 그런데 게 이제 좋다. 워터 네. 타입이 좋다는 거죠. 아이들 같은 물. 경우는 이제 워터 타입 같이 가벼운 제형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부담 없이. 네, 부담 없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아까 그 스펀지도 잘 활용 안 하고 네.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은 집에 가서는 안 씻는 경우도 사실 많고요. 네, 왜냐면 이게 자외선 차단되니까 네. 집에서도 차단해야지 뭐 이런 생각하고 차단되면은 되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쉽고 또 세안을 한다 하더라도 비누로 그냥 아 그렇죠. 그렇죠. 하는 그냥 경우가 세수하듯이. 있거든요. 네, 세수하듯이. 어차피 세수하니까. 네. 근데 그 비누는 다 지워지는 건 아닌가요? 비누로는 다 지워지긴 힘들어요. 아, 그래요? 특히 남자분들 정말 비누로만 세안을 하시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그 선크림에 있는 이 유분 성분들이 아. 피부에 남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서 아. 꼭 1차적으로 선크림을 리무빙 해주는 단계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워주는 단계가 꼭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지워주고. 아, 예. 보통 우리가 바르는 것만 얘기를 해드리고 그렇죠. 어떻게 발라라라고 또 고르는 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저희가 자외선 차단제도 메이크업 못지않게 잘 지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천연 세안법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오늘은 밀가루를 이용해서 네. 이제 천연 세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밀가루를 네네네. 이용해서? 이 밀가루와 네. 이제 물만 있으면은 천연 클렌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 비율은 이제 물 500g에 네. 밀가루 50g. 을 아. 냄비에 섞어서 네. 냄비에 섞어서 천천히 뭉근하게 저어주게 되면은 네. 약간 점성이 생기면서 풀 쓰듯이. 풀 쓰듯이 아, 그렇죠. 네. 아. 풀 쓰듯이 뭉근하게 저어주면 저러다 또 클렌저가 완성이 돼요. 까먹고 또 김치도 안 골라. 예. 근데 그냥 일반 밀가루예요. 찹쌀풀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니고 예. 일반 밀가루와 물만 있으면은 아. 네, 저렇게 뭉근하게 저어주게 되면 네. 점성이 좀 생기면서 네. 완성이 됩니다. 어. 네. 그럼 저걸로 넣고 지우는 거예요? 네, 이걸로 넣고 지우는 거예요. 이거를 아. 거품 세안제 대신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네, 만들어 놓은 온, 거죠? 네, 밀가루 아, 세안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폼 클렌징 대신에 이걸 쓸 수 있다는 대신해서 거예요? 쓸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막 거품이 나야 네. 세정이 깨끗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 네. 밀가루 풀이잖아요. 네, 일종의. 맞아요. 그러면은 거품이 안 날 것 같은데. 이제 거품이 나지 않아도 네. 밀가루는 세정력이 좀 뛰어난 편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미백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네. 밀가루 세안제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네. 피부 화이트닝에도 도움이 되고 세정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됩니다. 오. 네, 근데 한번 세안을 해볼까요? 네, 네. 예. 근데 이렇게 막 만들어 놓으면 이거 얼마나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세안제는 냉장고에서 그쵸. 한 3일에서 5일까지만 3일에서 그럴 것 같아요. 해주셔야 이거 되기 대부분 때문에 식재료니까. 맞아요. 네. 네. 근데 이거 애들도 써줄 수 있을까요? 애들도 쓰기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쵸, 밀가루니까. 다른 화학 성분들도 들어가지 네. 않았기 네. 때문에 가까이 놓고 쓰세요. 네. 자, 모델분이 이제 본인이 이제 지우시려고. 네. 제가 그래서 선크림 아까 많이 남이 지워주는 발랐는데. 거 쉽지 않죠. 네, 그럼요.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본인이 해야 돼요. 예. 이 나이에는 예, 본인이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자, 아까 자외선 차단제를 전체 얼굴에 다 지금 바르셨거든요. 네. 네, 그 맞아요. 스펀지를 이용해서 네. 그렇죠. 그걸 이제 다시 지금 지우는 상황. 이거 밀가루를 이제 이용해서. 하루 종일 야외 활동했다가 집으로 들어와서 들어가서. 네. 밀가루 세안제로 지금 네. 예, 지우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 요 밀가루 세안제 전에 네. 한번 닦아주고 하는 닦아주는 것도 게 더- 괜찮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로 네. 밀가루 세안제를 네, 활용하고 네, 있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그 전에 네. 그러니까 클렌징 뭐 티슈라든가 아니면 클렌징 오일이라든가 클렌징 워터라든지. 클렌징 워터라든가 네. 그런 걸로 한번 닦아주고 네. 그다음에 밀가루 풀 쓴 걸로 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네. 세안을 해주고 네. 네. 개운해요? 네. 네. 자, 한번 네. 저도 개운한데 저 지금 네. 손등에만 해봤는데요. 네. 생각보다 부드럽고 촉촉해요 오, 네, 지금. 촉촉해요. 네, 제가 지금 왼쪽 손등에만 해봤는데 네, 네. 오른쪽보다 느낌은 더 좋아요 지금. 네. 네, 이쪽이 더. 네. 어. 자, 모델분 얼굴을 한번 네, 세안이 비춰주시면 끝났는데요. 세안이 네. 끝났는데. 한번 네. 세안 전과 비교해서 아까보다 나은데? 어떠신가요? 네. 더 하얗고 예. 뽀얘진 느낌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아, 지금 메이크업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은데. 예. 자, 이렇게 천연 어떻게 보면 신기하네요. 세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 네. 자극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세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안까지 해봤는데 이번에는 보관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자외선 차단제가 진짜 많더라고요. 몰랐는데. 예, 장롱이나 서랍을 열면 어머. 여기저기에 예. SPF 지수 30도 있고 막 50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얼마 전에 진짜로 한 3가지를 꺼내가지고 제가 가방에 담았어요. 나갈 때 다 하나씩 바르리라. 아하. 네. 근데 연도를 안 봤어요, 제가. 아. 요거 보관은 어느 정도나 하는 게 좋은가요? 네, 만약에 개봉을 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한데요. 2년까지? 꽤 예. 기네요. 네, 근데 만약에 개봉을 했다면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산소와 노출이 되면서 산화 변질이 될 수가 있어서 6개월 이내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좀 아쉽긴 하네요. 뭐가? 못 쓴 것도 많은데. 아. 사실. 예. 그리고 어디다든지 잊었다가 나중에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한 철에 하나만 사서 그거를 한 계절 동안 다 맞아. 쓸 걸 목표로 하시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근데 요즘 같은 날에는 워낙 실내 온도가 높다 보니까 자칫 이거 변질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네. 보관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고온에 장기간 방치가 되거나 아니면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면 변질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집에서는 뜨거운 열이 나는 가전제품 옆에 두시면 마찬가지로 변질이 될 수 있어서 이 점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보관 방법 알려주시죠. 네. 일단 우리가 선크림을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실 때는 네. 그 바로 가방에 넣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손수건을 준비해 주신 다음에 어. 손수건에다가 한번 자외선 차단제를 싸주세요. 아. 그리고 꼭 뚜껑은 잘 닫아주셔야 되고요. 정성스럽게. 네, 이렇게 한번 어. 네. 포장하듯이. 포장하듯이 네. 한번 싸서 네.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열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게 좀 적어지기 때문에 열을 네. 차단하기 위해서. 네, 열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왜냐면 차에 내가 봤을 때 네, 김현우 네, 씨 네. 장롱 속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차에도 몇 개 차에도 있을 있어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면 차는 그게 막 엄청 덥잖아요. 여러분. 엄청 60도, 70도 막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 네, 애들은 네, 이렇게 한번 싸주면 훨씬 더 낫고 네. 가급적이면 그렇게 더운데 놓지 않는 게 훨씬 더 그렇죠. 낫고. 그러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또 유난을 떨면서 자외선 차단제는 열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팩 같은 데다가 해가지고 아이스팩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네, 할 사람은 너무 없어. 여러 내가 수가 봤을 있으니까. 때. 예. 손수건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유통기한이 혹시 지난 자외선 차단제. 저는 많이 있는데. 네, 많이 가지고 네. 계시잖아요. 활용법 혹시 없을까요? 좀 버리기도 아까워서. 아깝고. 네, 그렇죠. 너무 네. 아깝죠. 이제 자외선 차단제가 이제 유통기한 지나가게 되면 변질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 피부에 쓸 수 없으니까 네. 좀 끈끈해진 가위 있잖아요. 네. 또는 스티커 안 떼지는 부분 거기다가 발라서 이제 닦아주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그 잔여물 같은 거를 쉽게 지우실 수 있고요. 또 은색 우리 은 제품 같은 거 예. 광택 낼 때 쓰실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무슨 성분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선크림 같은 경우는 유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변질된 거는 피부에 쓸 수는 없지만 네. 이제 유분 성분들이 이런 그렇죠, 끈끈해진 것들을 좀 잘 닦아주기 때문에 네. 해주시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쓰실 네. 수가 있죠. 예, 제가 여름철을 맞아서 자외선 차단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오늘은 고르는 법보다도 지우는 방법 그리고 보관 방법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중점을 뒀습니다. 네.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해 주신 세 분 그리고 모델분까지 네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When you forget your 자, 이번에는 톡톡 생활 경제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휴가철에 도움이 될 만한 알찬 정보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휴가 재테크라는 말이 생길 정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알찬 휴가 준비법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국내로 떠나든 국제로 떠나든 오늘 이 네 가지 꿀팁을 통해 가지고 네. 올 휴가 때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리퍼브 매장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하라. 리퍼브라는 게 이제 리퍼비시라고 해서 네네. 뭐 다시 쓴다 뭐 그런 뜻이 있고 다시 공급한다는 뜻이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 이염이 되거나 흠집이 조금 난 이런 물건들이 네네네. 있습니다. 이것만 따로 모아서 판매하는 이것들을 이용하시면 휴가용품 구매하는데 아주 좋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리퍼브 다시 쓴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제한되어 있는 물건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어떤 물건들이 있죠? 그 리퍼브의 종류 굉장히 다양하죠. 가구도 있겠고요. 아. 의류도 있겠고,
뭐 어떤 팁이나 이런 가전제품 같은 것들도 있을 텐데요. 이제 쉽게 말해서 성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뭔가 흠이 있는 것들이에요. 뭔가 상처가 있거나 색깔이 일부에 뭐 얼룩이 졌다거나 약간 변형이 하는 건데 됐다든지. 예. 왜 이 리퍼브 매장을 소개해드리냐면은 휴가하면 핵심의 요즘 국내 휴가의 꽃은 캠핑 아닙니까? 그쵸. 근데 저 캠핑 용품이 굉장히 비싸요. 맞아요. 예, 저 텐트 이렇게 나오지만 저 텐트도 좀 업그레이드가 있어서 인디언 텐트라고 이렇게 뾰족된 그런 텐트까지만 네네네. 가시잖아요. 몇백 나옵니다. 텐트만은. 그런데 바로 이 리퍼브 매장에 가면은 저런 네. 아웃도어 용품, 캠핑 용품들이 반값, 나아가서 60%, 70%까지가 판매가 되는데 앞서도 말했지만 리퍼브 매장에서는 성능에는 큰 차이가 그렇죠. 없어요. 외형상으로 좀 예, 외형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싼거 아니에요? 문제가 싸다라는 건데 예. 그렇다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싸다고 막 쌀 게 아니라 외형상에 뭔가 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빨간색인데 거기 하나만 네네네네. 검게 되면 또 그게 신경이 쓰이죠. 쓰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리퍼브 매장이 싸기는 하지만 네네. 또 그래도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이것들은 꼭 확인하셔서 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리퍼브 매장 한번 꼭 들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꿀팁은 뭔가요? 이제 두 번째부터가 좀 더 진지하게 들어갑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신용카드 분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휴가철에 우리가 카드를 챙겨서 많이 가게 될 텐데 그렇죠. 문제는 휴가지에서 저 신용카드를 분실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저 여러 가지 예. 놀다 보면 신경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고 네. 또 많이 긁게 되고 네. 아이들과 갖게 되니까 우왕좌왕하다 정신이 맞아요, 없어서 맞아요. 그냥 정신이 없죠. 테이블에 네. 두고 온다라고 하는데 네, 네. 뭐 건수라든가 금액을 보면은 거의 수만 건씩 연간 2만 건 정도는 연간입니다. 네. 이 신용카드 분실이 이 횟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휴가에서 나는 예외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저 사고 피해 액수도 거의 연간으로 60억에서 80억. 저 피해액이라는 거는 보상 못 받는 액수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것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인데요. 일단은 팁을 하나 드리면은 네. 신용카드 뒷면에 보면 분실센터 몇몇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을 반드시 스마트폰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카드 분실센터 번호를 딱 입력을 해주시고 네네. 카드 뒷면에 서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거가 부정사용인지 아닌지에 충돌할 때 그렇죠. 본인이 자신의 피해액을 사인을 고스란히 했는지 안 했는지. 예,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일단 이 두 개는 반드시 하십시오.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서명란이 비어있는 것 같은데 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또 신고를 한다면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고의가 아니라 정말로 도난이라든가 분실이었다면은요, 딱 신고를 하잖아요. 그때를 시간으로 60일 전까지에 대한 사용액 중에서 본인이 쓴 거 말고 부정 사용 부분은 다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60일을 기억하시고 신고 즉시 일단 카드는 정지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네, 이제 네. 그 전에 뭐 썼어요 확인을 한 다음에 자신이 쓴 거 빼고 이거는 이상합니다라고 네. 하면 이제 카드사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니까 일단은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바로 즉시 분실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아주 유용한 건데 이제 해외 여행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환전 수수료 아끼는 노하우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굉장히 될 것 진짜 같습니다. 중요한 꿀팁이네요. 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환전 수수료 무시하겠지만은 저게 이 시중 은행에서 하는지 공항에서 하는지 해당국 공항에서 하는지 해당국 시내에서 환전하는지에 따라서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환율을 이용하는 그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이제 공항 가면은 제가 주 거래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는 경우에 사실은 혜택이 좀 있더라고요. 네. 우대. 네. 환율 우대를 좀 해주던데 네. 얼마나 이런 걸 잘 챙겼을 때 우대를 좀 받을 수가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저 우대 환율이라는 거는 네. 실은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현우 앵커는 어느 거기에 VIP라면 그 은행에서 이미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우대 환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는 이 환전 수수료 아끼는 노하우는 모바일 앱을 통한 환전입니다. 야. 모바일 앱을 어떤 은행마다 다 요즘에 앱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앱을 통해서 환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은 거의 환전 수수료의 90%를 아낄 수가 있다. 이게 엄청난 거가요. 네. 물론 김현우 앵커도 어떤 은행에서 VIP겠지만은
거의 VIP처럼 받게 되는 게 저 모바일 앱 환율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운을 받은 다음에 스마트폰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저기를 통해서 각자의 저 환전 신청이 있어요. 예. 여기를 통해서 우대 환율, 그러니까 환전을 신청하게 되면 은행이 갖는 마진이 90%를 우리한테 돌려준다. 그러니까 은행은 거의 10%밖에 못 가지니까 그냥 우리에게 우대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모바일 앱을 이용한 환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금액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면은 제가 소개해드리면 항상 궁금한 것이 환전은 환전인데 우리가 환전이라고 하면 해당국 여행 관련한 통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어디서 받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항에 가면은 그 은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은행 창구에 가서 신청하면은 받을 수가 있고 일단 이 환전은 신청은 앱으로 하다가 시중 돌아다니다가 아무 은행에서 가서 환전한 증명만 보여주면 이제 그 해당국 통화를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하루에 환전할 수 있는 액수가 100만 원으로 거의 대부분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행 가려는데 돈이 많이 필요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미리 하루에 1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찾아서 미리 환전 신청을 하고 시중이나 공항에 있는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이걸 찾아가시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뭐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데도 요즘 많이 가잖아요. 네, 네. 그런 나라 통화도 언제든지 환전이 가능한가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나라 통화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의 뭐 몽골이다. 네. 희귀한 통화잖아요. 그쵸.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환전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수수료를 많이 뗄까요? 적게 뗄까요? 많이 어마어마하게 떼겠죠. 많이 떼죠. 네. 희귀하고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관을 많이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안 하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럴 때 꿀팁은 뭐냐? 일단 달러를 가지고 그런 좀 이런 국가로 가십시오. 그러면 해당국에 가서 그 달러를 들이밀고 뭐 베트남 동이라든가 이런 걸 받잖아요. 그러면 국내에서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환전 수수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런 나라들 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달러를 들고 그냥 가시는 것이 국내에서 막 또 그 통화를 환전한 다음에 가는 것보다는 네. 훨씬 저렴하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 환전이 그러니까 쉽나요? 네, 일단 이런 이제 질문을 여기고 할 수가 이제 있어요. 지금부터가 언어도 안 통하는데. 이제 본격적인 네. 게 이중 환전의 문제에 네.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유럽을 가더라도요, 또 미국을 가더라도 어르신들이 항상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제 제가 긁었잖아요, 카드를. 네, 네, 네. 근데 점원이 물어봅니다. 달러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코리안이니까 원화로 하겠습니까? 하면 보통 대부분 다 원화로 합니다. 왜? 내가 얼마 썼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알고 싶으니까 다 네. 원화로 해주세요 하고 아예 이런 각 은행들에게서는 그 원화 결제 신청이라고 하는 DCC 서비스들을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함정인 거예요. 이거를 원화 결제를 하게 되면 이중 수수료, 이중 환전의 부담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봄도 얘기를 하면은 해당국에 갔죠. 결제 통화 뭘로 하시겠습니까? 하면은 당신 나라 통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달러로 그냥 달러로. 결제하시고요. 유럽이면 유로화로 베트남으로 결제하시고. 가면은 동. 하고 일본으로 가면 엔화로 결제하셔야지 괜히 원화로 할 경우엔 이중 신청을 이중 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네 번째인가요? 네. 아니요. 이제 세 번째 건데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저 들어가 보려고 하면은 네. 왜 이렇게 그럼 이중 환전 수수료가 떼느냐 하고 네. 은행들은 이 서비스를 해준다는데 그럼 은행들이 우리를 속이는 거냐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이 생각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원화 결제 신청 서비스를 해주면서 우리에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 3%에서 8%를 떼 가는데 이 구조를 잘 보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서 원화를 바꿨죠. 그럼 그 즉시 다시 원화를 현지 통화로 바꾸면서 또 가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무조건 현지 통화로 결제해라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게 바로 이제 해외 카드 결제 시 현지 통화 아까 두 개 말하는 건데 이 두 개를 함께 꼭 기억을 하셔서 이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라는 것들을 될 수 있는 한 이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은행이 있어도 또 하나 이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네. 것들 또 은행에 신청하시면은 뭐 겸사겸사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을 막아낼 수가 있겠다. 네. 이런 점들 전해드립니다. 4가지 휴가 준비 꿀팁 알려드렸는데 네. 시간이 좀 없긴 합니다만 네. 좀 짧게 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좀 알려드리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예.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네. 휴가 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국내 휴가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당 기업이 한국관광공사에다가 이 휴가 지원 서비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 기업이 선정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해당 직원이 저 근로자 저는 국내로 휴가를 가겠습니다 할 경우에 본인이 20만 원을 내요. 그러면 해당 기업에서 10만 원 냅니다. 정부에서 10만 원을 내서 총 2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유, 예, 그러니까 저 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라는 걸 꼭 신청하시면 좋은데 네. 저렇게 받아놓고 국내로 안 가면 어떻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돈만 받고 국대로 예, 가면. 예. 그런데 저 받은 지원금을 쓸 수 있게끔 한국관광공사에 있는 국내 여행 상품에서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내로 가는 것들이 증명이 되기 그러네요.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로자 추가 지원 서비스도 꼭 활용하시면 기업이나 근로자랑 좋겠죠. 네,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이게 이제 공정무역이라고 해서요. 뭐 힘든 국가에서의 이 무역할 경우에 착취하지 않고 네. 그들이 만든 농산물이나 공예품을 아주 적절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이 공정무역 서비스가 있는데 서울시가 바로 이 공정무역 도시에 인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안인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현판을 전달합니다. 서울시가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았다는 걸 뜻하는 현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2년 공정무역도시 선언을 했는데 심의를 거쳐 6년 만에 인증을 받은 겁니다. 공정무역은 전 세계의 빈곤 퇴치와 또 어떤 사회적 우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지자체 안에 공정무역을 지원하는 위원회와 조례를 갖춰야 합니다. 또 공정무역 홍보와 교육 등 참여한 누적 인원이 70만 명을 넘겨야 하는 등 5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번 인증으로 서울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정무역 도시가 됐습니다. 최대의 공정무역 도시였는데요. 서울 시민이 1000만이다 보니 서울시가 이제 가장 큰 인구 규모의 공정무역 도시가 됐다는 것. 서울시 안에 문을 연 공정무역 가게는 모두 670곳. 서울시는 현재 인구 2만 5천 명당 1개 꼴인 공정무역 가게를 인구 1만 명당 1개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자, 이번엔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혜연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주말 동안 청명한 하늘을 마음껏 누리셨다면 오늘은 잔뜩 찌푸린 하늘입니다. 이 하루 사이 날씨가 급변했죠. 이 밤사이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하면서 지금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상암동도 조금 전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약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중북부 지역은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우산 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고요. 중부와 경북 북부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밤이면 모두 그치겠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주변 시설물 점검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자세한 예상 강수량 보시면 수도권과 영서에 최대 80mm로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쏟아지겠고 영동과 충청 북부, 전북 서해안과 경남 남해안은 10에서 50mm, 충청 남부와 그 밖의 남부지방은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서울 21도, 광주는 22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비로 인해 낮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서울이 25도, 강릉 21도, 울산 22도로 예년 기온을 3에서 6도가량 밑돌며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강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해안과 내륙 곳곳에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남해안과 제주는 너울로 인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친 뒤 수요일부터는 전국이 다시 30도 안팎을 오르내리며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비로 인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도로 노면이 빗물이 적게 되면 이 제동거리가 급증할 수 있으니까요. 평소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이시고 차간 거리도 2배 이상 여유롭게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굿모닝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짧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도농교류의 날 농촌 여름휴가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여름휴가를 계획 중인 시민들에게 우리 농촌의 다양한 관광지를 소개했습니다. 시민들은 수박파채를 먹으며 비석치기, 복조리 만들기 등 농촌의 다양한 즐길거리를 체험했습니다. 행사에는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최교성 농어촌공사 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25회 대한민국 가스 안전 대상을 개최했습니다. 가스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열린 이 행사에는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김영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SK이노베이션 임성배 전무가 은타산원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인호 차관은 축사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7월 9일 월요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